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꼽았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선고가 있던 그 현장에 직접 방청객으로 앉아 계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청석에 앉아 있어갖고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문을 낭독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인 근거,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를 좀 헌법재판소의 입장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나의 그 입장에서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입장을 달리하시는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에 계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했다. 약간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에 소수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약간의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저는 그 전체적인 그 판결이 어땠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재판관께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소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소수 의견이 나올 거로 생각하셨는지. 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탄핵에 관한 기준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이것이 탄핵의 기초가 된다 하는 그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비록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성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한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지만이 탄핵할 수 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건 압니다만 묘하게도 지금 재판관님께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주문 내용에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파면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같은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중대한 법 위반이냐 하는 것은 그 법률 평가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국정농단이 말하자면 그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는 그 소추 의원들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국민주권을 맡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복위임을 했다. 그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그 최순실에게 복위임을 했다. 그러면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섭정에 이를 정도로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사실은 8명의 전원 일치의 탄핵 인용으로 나왔지만은 사실 그 내용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 차가 있었던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세월호와 관련돼서 304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전원이 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수 재판관하고 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그 순간에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이거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뭐라고 했느냐 이 성실한 직책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부분이 탄핵 사유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님께서는 이제 전직 재판관 출신으로서 소감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심규선 고문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오늘 탄핵 심판을 직접 보신 그 소감과 느낌은 어떠셨나요?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느낌과 심정을 좀 말해주세요. 솔직히 기자 생활한 지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역사적인 순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외로 그 이정미 재판관의 그 발언이 톤이 굉장히 차분한데 제가 좀 약간 놀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원일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상 밖의 그런 것에서 좀 놀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이 한편으로 이 젊은 법조인도 우리 패널에 지금 나와 계신데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현장을 가지 못했지만 방송으로 보고 그다음에 급히 이제 그 전체 결정서를 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데 총 이제 89페이지인데요. 그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직접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떠한 지도자를 새로이 뽑을 것이며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목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재판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8대0 전원 일치라는 판결이 좀 의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은 결과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같은 겁니다. 헌재 결정에는 법리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선진 시민에 걸맞는 처신을 위해서는 마땅히 개인적인 그 불만을 반로하는 것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나온 거거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나왔고 그때는 네. 기각 결정이었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이제 인용 결정이었는데 오늘 사실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재판관 권한대행이 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탄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아주 자세히 밝혀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요. 먼저 이제 사실은 블랙리스트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문화체육부의 여러 뭐 국장급 이상 과장들이 부당하게 그다음 해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개입 정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임명 관련 이 부분도 정확히 어떤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대통령이 이 부분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가지고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세월호 그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사실은 큰 사고였지만 그리고 304명이 숨지는 사고였지만 대통령이 설령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그걸 못 챙겼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생명권 보호 위반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을 뽑았을 때 무능하거나 제대로 성실하게 일을 안 했을 때는 과연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즉 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능하거나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을 뽑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이유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역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주된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요. 의결이 됐는데요. 애초에 그 문체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 이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국회 측 소추위원은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이게 대통령이 권한 남용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일보의 그런 그 인사에도 관여했다. 이게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봤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논란의 세월호 7시간 국정 공백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소추위원들이 주장했습니다만, 직무의 성실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내용 보면 관저나 해경의 특공대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오늘 헌재 결정문이 모두 89쪽에 걸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충 의견, 김희수, 이진성 두 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분량만 A4 용지 6장 분량인데요. 그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관저에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구조 지시를 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를 내세워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그 2명의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서 이 점에 이런 주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TV를 보면서 상황을 좀 파악하시라라고 10시 15분경에 진술을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이런 거를 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11시 10분부터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현장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KBS에서 10시 37분경 희망 낙관적인 보도를 했지만 이걸 믿지 않더라도 화면만 보고 있었어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지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에다가 지시를 했다,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이런 통화 내용도 확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성실성이라고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탄핵의 사유는 안 된다고 봤지만 이 두 분, 즉 다시 말하면 김희수 재판관하고 이진성 재판관은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진다면 어떡하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그래서- 대해서는 네네.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네네. 그 헌법재판소가 그 생명권 세월호 침몰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관해서 여기에 다수 의견이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을 표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의 대통령은 누구냐? 선박의 대통령은 정치의 대통령이 아닌 선장입니다. 그 선박에서 정치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든가 책임 문제, 그거는 책임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것인데, 예컨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3일 전하에서 실패해갖고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의 망명을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일본 대사 일본 공사가 이 사람을 왜 태우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하선을 시켜라. 네. 여기에 대해서 선장이 나서 가지고 선박에서는 내가 지배자다. 네. 내가 주인이다. 정치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주인이지만 선박 안에서는 내가 지배하는 나의 세계다. 그래서 나의 의사나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해서 일본 공사의 요구를 물리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비추어서 그 선박사고 문제를 대통령까지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만일에 대통령이 그 세월호에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출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 침몰하는 이 세월호를 침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법적으로 봐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생명권 침해와 대통령의 부주의, 이거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관님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또 이야기를 계속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시윤 재판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제 생명권 보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결정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그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있었더라도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응 또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농단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인용이 되고 인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요. 파면의 그런 사유, 탄핵소추 탄핵 사유로 인정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결국은 허용하였다. 이제 묵인하였다라는 점. 또한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되도록 지시하고 묵인하였다. 그리고 안종범 당시 수석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또한 재단을 설립하였다라는 점이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었고요. 또한 최순실이 추천한 공직자를 인선하였다라는 점도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위반되었고 또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기타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 등등 굉장히 다양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이 됐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화살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지속적이었다. 그리고 또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른바 입막음을 하였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중대성이 인정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두루 엮어서 결국은 이제 중대성이 인정되고 파면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던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본 곳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좀 따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생명권 그런 문제라도 그런 걸 볼 때도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보면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결국은 파면을 결정하는 큰 줄거리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외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 판결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판결도 물론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법을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점에서 심정적인 굉장히 모랄에 가까운 그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단죄 플러스 미래에 대한 어떤 모델 이런 것을 제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네. 절차법적 각도에서 특검 수사에 불응했다.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어도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변론 과정에서 현출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그러한 문제가 재판에서 논점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어째서 불응했느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놓고 그리고서 이게 판단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신문 보도라고 한다든가
풍문이라고 한다든가 이것에 기초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절차법적 각도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그 중대성이 있어야만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범법을 행위로 했던 아니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을 위배했던 이런 것들을 먼저 설시를 모두 한 다음에 어떤 게 추가됐느냐. 하나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 즉 수사에 나오겠다고 해놓고 안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바로 파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네네.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이익이 크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잘못한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거를 안 지키고 또 검찰이나 특검에서 법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걸 막고 이런 것들로 보니까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네.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파면의 이유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이 탄핵 관련 소식이 현장에 전달이 됐는데요.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동일한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재판이 있었고요. 특히나 같이 기소된 안종범, 최순실, 장시호 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어서 이제 재판장이 파면 결정이 선고되었다. 즉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피고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순실 씨는 이제 물을 이제 여러 번 벌컥벌컥 마시면서 약간 흥분한 표정이었고요. 또한 또 반대로 장시호 씨는 또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으면서 또 밝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재판장이 그동안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더 자세하고 더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국면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미 정말 진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이미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최순실 씨가 대성통곡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오늘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장시호 씨에 따르면 그 박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최순실 씨는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장시호 씨가 전했고요. 장시호 씨는 이 내용과 함께 이모인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지난번 재판 때 조카인 장시호 씨를 본 최순실 씨가 더 이상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상 검찰에 더 이상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런 내용까지 장시호 씨가 모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모와 조카 사이는 더 이상 회복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